내가 감히 내 아내와 이럴 수 있어? 정우야, 오해하지 마. 이건 그게 아니야. 차 안에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걸 본 게 오해냐? 그럼 내 눈이 잘못된 거냐?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쳐다봐. 사람들이 쳐다보면 안 돼. 너희가 한 짓은 보여줘도 부끄럽지도 않잖아. 진정해. 폭력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법? 너희는 내 이 짓거리를 하고 이제 법 얘기해. 나도 여자로 살고 싶었어. 넌 날 집안 가구처럼 취급했잖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내가 고생해서 그동안 잘 먹고 살았잖아. 넌 엄마잖아. 지우는 생각도 안 했어. 미안해.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회사원으로 일하시다가 많은 고난을 겪고 일어서신 김정우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우 본명 정우연, 만 38세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뛰어든 그는 밤에는 야간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낮에는 소형 부품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학원을 다니지 못하던 그는 중고 노트북 한 대를 들고 독학으로 코딩을 배웠고 결국 서울의 중견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도시에서도 촌티를 벗지 못하던 시절 서울 신촌의 한 교회 청년부에서 그는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수연 본명 강수연, 만 35세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크고 맑은 눈, 하얀 피부, 부드럽게 말하는 말투, 그리고 긴 머리를 질끈 묶고 다니던 조용하지만 도시적인 이미지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수연은 어린 시절부터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특히 가난했던 가정에서 자란 영향으로 예쁘게 보이고 대접받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인생 철학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연은 수연에게 첫눈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 정우는 그저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고 자신이 이상으로 품던 멋진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우연의 성실함,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 진중한 눈빛에 수연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수연이 원하던 고급 웨딩홀에서 올렸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정우는 결혼식에 거의 전 재산을 썼지만 아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신혼 초 두 사람은 경기도 군포의 17평형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일을 쉬며 살림에 전념했고 정우는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지하철을 놓쳐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오면 식탁엔 수연이 해놓은 계란국과 고등어 조림이 놓여 있었고 정우는 늘 그것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해준 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결혼 2년 차, 수연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정지우 6세, 이름 뜻은 지혜롭고 우아한 아이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우는 엄마를 닮아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의 밝은 눈빛을 가졌고 아빠에게 안길 때면 아빠 냄새 좋아라며 코를 부비곤 했습니다. 정우는 가족이 곧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원하면 옷도 바꿔 입고 요리도 배우고 주말엔 쇼핑도 같이 갔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족이 웃으면 세상도 웃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가족 셋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아이가 그림을 함께 보며 간식을 먹고 아이가 졸리면 안아 재우고 수연의 어깨에 기대어 고마워라고 말하던 날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인생 참 잘 살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토록 지켜온 그 평범한 일상,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던 저녁 7시 반, 정우는 딸 지우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사기 위해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그날따라 아이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 예고 없이 서프라이즈처럼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집 앞 골목에서 멈췄습니다. 집 근처 골목길에서 그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둠 속에 살짝 세워진 검은 SUV, 뒷좌석 창문 사이로 아내 수연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옆자리 남자와 부드럽게 미소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정우의 손에 들려있던 딸기 우유 봉지가 땅에 떨어졌고 포장이 터지며 우유가 시멘트 바닥 위로 하얗게 번졌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어이가 뒤엉킨 채 정우는 그대로 차로 다가갔다. 철컥 차 문이 갑자기 열리자 안에 있던 수연과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뭐야? 으악! 정우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의 멱살을 낚아챘다. 내가 감히.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우는 당황하며 뒷좌석으로 몸을 빼려 했고 수연은 조수석에서 소리쳤다. 여보, 오해하지 마. 이건 그게 아니야. 차 안에서 입 맞추는 게 오해냐? 그럼 내 눈이 잘못된 거냐? 정우야, 그만해. 제발 창피하게 왜 이래? 하지만 정우는 듣지 않았다. 내 딸, 내 집, 내 아내 앞에서 너희가 이 짓을 해놓고 창피하다고. 여보, 이 손 좀 놓아.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그만 좀 해. 그래, 쳐다봐. 다 쳐다보라고 해.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내 친구가 어떤 엑스끼인지 다 보여주라고. 정우는 진우를 차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그 순간 진우는 팔을 빼고 소리쳤다. 야, 진정해! 미쳤냐? 너 지금 폭행이야! 정우는 진우의 얼굴 앞에 손가락을 겨눴다. 너희 둘,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인생에서 끝장이야. 너, 진우, 내 친구였던 내가, 그리고 너, 수연, 내 딸 앞에서 엄마라 불릴 자격 없어. 집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며칠 뒤 수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 지우는 내가 데리고 갈게. 당신은 요즘 정신 상태로는 애 키울 환경 아니잖아. 정우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던졌다. 너희 둘, 꼭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수연은 피식 웃었다. 그렇게 살면 아무도 안 남아. 조심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은 정우의 지난 6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마지막 소리였다. 이혼 후 정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맨 먼저 무너진 것은 정신이었다. 믿었던 아내와 친구의 배신에 정우는 정신 상태가 이미 멘붕 그 자체였다. 그것을 잊기 위해 술에 의존해야 했고 매일 밤 술에 절여 있다 보니 출근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지만 정우의 마음에는 세상을 살고 싶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회사에서는 퇴사되었고 집도, 딸도, 통장 잔고도, 심지어는 존재의 의미조차. 처음 며칠은 친구 집을 전전했고 다음엔 찜질방에서 쪽잠을 청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이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다. 창문도 없는 방, 허리조차 펴기 어려운 침대, 쿰쿰한 냄새, 거울 속 자신의 몰골을 볼 때마다 그는 눈을 피했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그는 택배 상하차장으로 나갔다. 날이 더워 땀이 비 오듯 흘러도 입술은 말라붙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가 손목을 삐고 허리를 다치고 지하철 바닥에 앉아 진통제를 씹으며 눈을 감는 날도 많았다. 가끔은 너무 서러워서 길거리 노점에서 2,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을 먹으며 눈물이 났다. 그 국물 맛이 수연이 끓여준 된장국보다 더 따뜻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 정우는 편의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노숙자가 우비를 입은 청년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야, 이 XX야! 내 자리 왜 치워? 내 물건 왜 함부로 버려? 청년은 비닐을 버린 게 잘못이 없다고 말했고 결국 노숙자의 쓰레기 봉투를 발로 밀쳐버렸다. 순간 정우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급히 비닐 우산을 들고 다가가 노숙자의 어깨 위에 씌웠다. 아저씨, 젖으시면 감기 걸려요. 여긴 잠시 제가 서 있을게요. 노숙자는 놀란 눈으로 정우를 바라봤다. 그날 저녁 노숙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우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예전엔 유명한 부동산 투자자였고 한때는 수백억 부자였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의욕도 상실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사기와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아직 머리는 살아있다고. 정우는 그 노숙자와 며칠 동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정우에게 물었다. 넌 다시 올라가고 싶냐?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경매 공부해. 요즘은 실전 경매 연구소라고 인기가 있는데 그 친구 사실은 내가 키운 거야. 나도 예전에 거기서 투자가로 활동을 했지. 유튜브에 확인해봐. 나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정우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전화 한번 해본다고 손해볼 거 뭐 있어. 정우는 유튜브를 검색해 보았다. 실전 경매 연구소. 그곳에는 경매 물건들을 분석하고 투자한 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다. 나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의심으로 유튜브에서 알려준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였다. 사실은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꼭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간절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님, 먼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급하시겠지만 경매든 어떤 투자든 시작하려면 일단 최소한의 종자돈은 필요합니다. 네, 저도 그건 알고는 있는데 진짜 한 푼도 없습니다. 정우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경매에 뛰어드는 것보다 먼저 종자돈부터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엄청 큰 돈을 갖고 시작하지 않아요. 누구나 아주 작은 돈부터 차근차근 모아야 합니다. 정우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정해서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 동안 1200만 원을 모으는 겁니다. 투잡을 해도 좋고 안 쓰던 물건을 중고로 팔아도 좋고 지출을 줄이기만 해도 꽤 모입니다. 1200만 원이면 경매를 할 수 있나요? 네, 최소한 3천만 원이면 소형 주택이나 지방의 소형 상가 같은 소액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추가로 대출이나 전세를 활용해야겠지만 종자돈 3천이 있는 사람과 아예 0인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종자돈을 만드는 훈련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과정이 곧 투자의 준비이고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큰 돈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우님, 조만간 종자돈을 마련하셨을 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땐 제가 정확한 물건을 골라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정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돈부터 만들자. 이번엔 진짜다. 그날 밤 정우는 다이어리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모아도 한 달에 300만 원. 하루에 무조건 10만 원 이상 벌어야겠구나. 오늘부터 시작이다. 전화를 끄는 정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 위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방향을 알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운이 났습니다. 돈을 만들어야 해. 종자돈 3천만 원부터. 정우는 벽에 붙은 전단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알바, 설거지, 창고 정리, 건설 현장 인부, 그러다 당일 지급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우는 인력 사무소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로 보이는 이들이 쭈그려 앉아 있었고, 정우도 그 사이에 앉아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처음 보네. 어디서 자? 옆에 앉은 사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요. 오늘은 꼭 이래야 해서 왔습니다. 운 좋게도 정우는 건물 내부 철거 작업 현장에 배정됐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폐기물을 모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히고 발은 퉁퉁 부었지만 정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날 저녁 작업 종료와 함께 받은 봉투에는 13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근처 분식집에서 가장 싼 김밥 한 줄로 허기를 달래고 나머지 돈은 바로 봉투에 다시 넣어 신발 밑창에 감쌌습니다. 이건 절대 안 쓴다. 종자돈이니까. 며칠 뒤엔 재래시장 채소 상회에서 집 나르는 단기 알바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당 5만 원, 식사는 상인이 준 국밥 한 그릇. 정우는 일 끝나고 남는 채소 자투리를 얻어 공원에서 끓여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과거 개발자로 일할 때 중고로 남겨뒀던 노트북을 꺼냈다. 작은 온라인 개발 외주를 받아 밤에 코딩을 하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 3개월 만에 정우는 1,000만 원의 종자돈을 만들었다. 누군가는 그것이 적다고 말할지 몰랐지만 정우에겐 목숨보다 무거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정우는 고향인 안동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였다. 아버지, 제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꼭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쾌히 승낙을 하셨고 아무 말 없이 2천만 원을 정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딸 지우의 그림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지우야, 아빠. 이제부터 진짜로 싸울 거야. 낮엔 여전히 일했다. 택배 상하차, 청소 아르바이트, 심야 주유소 야간 근무까지. 밤에는 중고 노트북으로 외주 코딩을 맡아 작은 웹페이지를 제작하며 수입을 더했다. 지출은 딱 밥값과 교통비만. 고시원 생활은 익숙해졌다. 그렇게 모은 돈 3,500만 원. 누군가는 그거 가지고 무슨 부동산이냐고 비웃을 금액이었다. 그 돈을 가지고
정우는 실전경매연구소를 찾았다. 하지만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은 말했다. 그 정도면 첫 경매 충분합니다. 정우는 소장님의 조언을 받아 작고 확실한 물건을 노렸다. 노후된 원룸, 오래된 다세대 주택, 비어있는 상가 구석 공간,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물건들이 정우에겐 기회였다. 첫 낙찰은 군포에 있는 오래된 개인주택 한 채였다. 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까지 정우가 직접 손봤다. 그리고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를 넣었고 보증금 차액으로 다시 자금을 확보했다. 이 과정을 소장님과 매주 1회 카톡으로 피드백받으며 반복했다. 지금 이 시세면 한 단계 더 가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욕심내는 순간 무너집니다. 기초를 계속 반복하세요. 기초가 경매를 이깁니다. 그의 마인드는 투자자,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고된 막노동자였다. 그 차이가 그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시간과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우는 처음 낙찰받은 주택은 매각하고 또 새로운 부동산을 경매받고 하는 순환을 여러 번 진행하였다. 그 모든 것은 뒤에서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의 조언에 따랐던 것이었다. 어느 날 정우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았다. 월세가 들어오는 상가 건물이 이미 4채, 오피스텔 2채,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해변가 단독주택이 있었다. 이미 매달에 수천만 원이 저절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는 자산가가 되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실전경매연구소 소장님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건 꼭 보세요. 박진우 대표 회사 공장과 부지가 경매 나왔습니다. 부지와 사무동과 공장과 그리고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일괄.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 자체 운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경영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그대로 공장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단위는 함께 합시다. 정우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눈을 감았다. 박진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그의 심장은 천천히 고동쳤다. 차 안에서 수연과 함께 키스하던 그 남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 정우는 그날 밤 소장님께 전화했다. 소장님, 이건 해보고 싶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소장님의 전략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은 배제하세요. 당신이 이기려면 끝까지 냉정해야 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제 인생의 회수. 그는 여전히 낮은 일을 했다. 그리고 틈틈이 경매법원에 가서 입찰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뗐고 건물주 변호 기록까지 살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조용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 낙찰일. 정우는 진우의 회사 본사 부지 입찰서를 들고 법원 앞에 섰다. 수많은 계단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너희 숨통을 쥔다. 진우는 요즘 회사 사정이 점점 악화되는 걸 느끼고 있었다. 채권자들은 압박을 해오고 세금 연체 고지서가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랬듯 허세 섞인 웃음으로 말했다. 야, 법원에서 경매 붙은 거? 그거 일시적인 조정이야. 그 정도 문제로 우리 같은 중견기업이 무너지겠냐? 회의실에선 몇몇 간부가 눈을 피했고 일부는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날 비서가 회의실로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지금 법원에서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짜증난 얼굴로 통보서를 받아들고 눈을 내리던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정우연 외일인에게 낙찰. 뭐라고? 통보서엔 정우의 이름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다. 정우현.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정우현? 그새 X가? 회의실은 갑작스런 긴장감에 쌓여 침묵했다. 진우의 손이 떨렸다. 입술은 말라붙었고 목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로부터 이틀 뒤 회사 정문 앞 한 대의 차량에서 정우가 내렸다. 짙은 감색 수트,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그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되어 있었다. 경비원이 문을 막으려 하자 정우는 등기부등본과 법원 명령서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회사 오늘부터 제 소유입니다. 대표자 명의는 정우연. 전 직원은 자리를 지키시고 부정 경영자는 퇴출됩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정우가 등장하자 진우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네가 왜 여길? 정우는 말없이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았다. 등기권리자 정우연. 정우는 진우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이젠 내가 대표다. 그리고 넌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복수하려고 이 GX 하는 거냐? 정우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야.
내가 무너뜨린 내 인생, 이젠 내가 하나씩 회수하는 중이야. 며칠 후 그 소식을 들은 수연이 정우를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진우 회사의 매각, 진우의 자취, 그리고 직원들의 연락 두절에 불안해진 그녀는 정우의 사무실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우산도 없이 수연은 젖은 채로 서 있었다. 정우가 차에서 내리자 수연은 달려와 매달렸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난 아직도 당신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당신 사랑해. 우리에겐 지우도 있잖아. 지우를 위해서라도. 정우는 우산을 쓰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수연은 화장도 다 번진 얼굴로 울고 있었고 그의 팔을 잡고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내가 딸기우유 밟고 웃었잖아. 지우가 그거 보고 울었어. 그 순간부터 넌 엄마 자격도 아내 자격도 없었어. 정우는 우산을 털며 돌아섰다. 그럼 이제 내가 울 차례야. 정우는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수연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한때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의 몰락. 그 시작은 정우의 단 한 번의 낙찰이었다. 진우는 회사 대표직을 빼앗긴 뒤 며칠 동안 회사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한 기자가 기업 관련 블로그에 올린 한 문장이 모든 걸 터뜨렸다. 한수산업 낙찰된 지 3일 만에 회계 자료 전면, 감사 착수 전 대표 재직 중 비자금 조성 정황 발견. 정우는 회계팀과 함께 진우의 과거 장부를 하나씩 분석했다. 그 안에는 실제와 다르게 꾸며진 외주 계약서, 허위 세금 계산서, 고의로 부풀린 급여, 지급 내역이 있었다. 자신의 연인 수연을 디자인 총괄 프리랜서 명목으로 등록해 1년에 약 4천만 원의 가짜 인건비도 빼돌려왔다. 정우는 모든 자료를 묶어 경찰에 정식 고발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 근처 커피숍 앞에서 진우가 형사 2명에게 연행되는 장면이 목격됐다. 박진우 씨,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조사 후 가능합니다. 진우는 차 안에서 고개를 숙였고 길가의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니, 저 사람한테 잘 나가던 대표 아니었어? 여자 문제로 시끄럽던 그 뉴스는 곧 지역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퍼졌고 곧이어 수연의 이름도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 회사 돈 되돌려서 여자랑 놀았다고? 아니, 그 여자도 유부녀였다며? 완전 쌍으로 미친 거지. 수연은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딸 지우가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 단톡방에서 자신과 관련된 뒷말이 오가는 걸 목격한 순간 모든 현실을 직면했다. 꽃가게에서 일하던 수연은 고객의 항해 전화 한 통으로 해고당했고 이후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자신이 머물던 고급 오피스텔도 진우명이었던 탓에 경매로 넘어가 퇴거 조치를 받았다. 그녀는 결국 반지하 월세방의 짐을 풀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마트에서 초라한 복장으로 1+1 우유를 고르다가 예전 지인과 마주쳤다. 강수연 씨 맞죠? 잘 지내세요? 지인은 민망한 듯 웃었고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 말투, 그 눈빛은 예전 자신이 약자를 바라보던 방식과 너무 똑같았다. 며칠 후 수연은 조심스레 정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애원하였다. 여보, 지우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 밤에는 지우가 엄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연극이라는 것을 정우는 알고 있었다. 정우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지우는 내 사진 모두 버렸어. 그리고 이제 지우는 엄마 없이도 웃을 수 있어. 그러니 괜히 아이 마음 멍들게 하지 말고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젠 지난 과거야. 너무하잖아. 나도 엄마야. 정우는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엄마는 아이가 울 때 곁에 있어줘야 하는 사람이야. 넌 그 순간에 진우 옆에 없었지. 너가 바람나서 돌아다니고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린 사람이 너 형편 어려워지니까 이제 와서 엄마라고 차식 운운하며 나타나서 또 내 가정을 망가뜨리려는 거야. 다시는 전화하지도 말고 나타나지도 말고 내 기억 속에서도 삭제되었으면 좋겠어. 전화를 끄는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그치고 맑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정말로 과거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횡령과 조세 포탈,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회사는 정우의 손에서 완전히 재편되었고 부정과 허위로 운영되던 모든 시스템은 사라졌다. 정우는 회사의 방향을 청렴과 사람 중심 경영으로 바꿨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직원들에게는 과거분까지 전액 지급했고 기술직 사원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회사로 전환했다. 정우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됐다. 직접 유기농 달걀로 만든 계란말이와 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렸다. 딸 지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아빠, 오늘은 도시락에 딸기 넣어줘. 딸기? 알았지. 근데 어제처럼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거야. 알겠지? 응. 아빠, 최고. 정우는 회사를 돌보는 틈틈이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도 준비했다. 자신처럼 무너졌던 사람들을 위한 재기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복수를 넘어서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어느 봄날 지우와 함께 공원에서 벚꽃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정우는 조용히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우야, 아빠 예전에 많이 울었었어. 근데 너 덕분에 아빠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지우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한텐 매일 사탕 사줘야 하냐면 내가 아빠 구해줬으니까. 정우는 웃음을 터뜨리며 지우를 안았다. 그 순간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밤 정우는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회사 운영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옆에는 지우가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었다. 우리 아빠는 멋진 사장님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문서에 사인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구에게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 그의 눈빛엔 복수가 아닌 존엄과 책임,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